안녕하세요. 교정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재 11페이지입니다. 교정학의 연구 대상으로서 범죄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은 범죄였죠. 범죄였는데 결국에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범죄, 행위자 아니겠습니까? 범죄는 바로 행위자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자를 말하죠. 그래서 이제 범죄로 나갈 수 있는, 나가가지고, 어떤 형벌을 받은 사람을 범죄인이라고 합니다. 이 범죄인은 법의 영역에서 말이죠. 법의 영역에서 불법의 영역으로, 불법입니다. 불법의 영역으로 이전한 그러한 행위자를 범죄인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11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교정학의 연구 대상으로서 범죄 이렇게 나와 있죠. 개설을 보시면은 형사정책상 범죄는 형법상 범죄는 물론 우범자, 그 다음에 비행소년, 심신상실자 이런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자,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어요. 이 범죄인을 다루는 것은 말이죠. 형법상 범죄인 있고, 그 다음에 형사정책상 범죄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정학상 범죄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눌 때 어떤 범죄인이 가장 범주, 카테고리가 가장 넓다 이런 얘기입니까? 결국에는 이 형사정책적인 범죄인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형법상 범죄인이 중간이고 마지막으로 교정학상 범죄인이 가장 작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11페이지에 개설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형사정책적 범죄인에는 말이죠. 형법상 범죄인은 물론 우범자, 비행소년, 심신상실 범죄인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그 줄 한번 보세요. 우범자라든가 비행소년. 자, 우범자 같은 경우 우범자와 비행소년은 아직 범죄 안 저지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형법상 범죄는 아니죠. 그렇지만 형사정책상 범죄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정학상 범죄로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우범자를 교도소에 수감시킬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형법상 범죄인, 형사정책상 범죄인, 교정학상 범죄인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본 것이 바로 개설에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교정의 대상은 수용자에 한정하지 않으며, 자, 수용자에 한정하지 않으며 보완처벌을 받은 자, 그 다음에 미결 수용자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정학상 범죄인이 누가 있는가? 자, 여러분들은 이 기본적인 개괄적인 내용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자 있죠? 수형자라고 그래요. 수형자가 있겠고 수형자는 뭡니까? 교정학상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실제로 교도소에 수용돼 있는 사람, 교도소 수용자를 말해요. 수용자라고 그러죠. 수용자. 이 사람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 나와 있냐면 보완 처벌 받은 자도 포함합니다. 보완 처벌 받은 자. 자, 보완 처분 받은 자는 주로 어디 있을까요? 교도소에 생활합니까? 아니면은 사회 내에 생활하면서 어떤 제재를 받는 것일까요? 사회 내 생활하면서 제재를 받겠죠. 예를 들어서 수강 명령을 받는다든지 또는 사회 봉사 명령 받겠죠. 사회 봉사 또는 수강 명령 이런 걸 받음으로써 자기의 죄값을 치르겠죠. 그래서 사회 봉사 명령 또는 수강 명령입니다. 이런 명령을 받는 것이 바로 보완처벌을 받은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미결 수용자입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된 사람이죠. 미결수라고 하죠. 미결 수용자까지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 교정학상 범죄 개념이다. 시험에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별표 3개만 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용자는 이미 형이 확정된 자예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형을
뭡니까 언도 받고 판결 받고서 수강 뭡니까 수형 내용을 실천하는 사람, 즉 자기가 죄를 진 것을 어떤 징역을 받는다든지 금고를 받음으로써 자기가 응부적으로 대가를 받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수용자가 되겠죠. 보완처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체 형벌이라고 그랬죠. 형벌을 대체적으로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완처벌 받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연령대로 봤을 때는 나이가 엄청 많다든지 아니면은 여성인데 자기가 범죄를 어쩔 수 없이 저지른 경우,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사회적 파장이 좀 작은 경우, 이런 경우는 보완 처분도 많이 여러분들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이버전이라고 그러죠. 전환이라고 그럽니다. 형벌을 선고할 것을 형벌을 선고하지 않고 보완 처분으로 대체했다. 다이버전, 다이버스에서 나오는 그런 명사형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저 11페이지를 공부하고 있고 지금 서론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정학에서는 서론 부분이 이론 부분이에요. 이 교재도 보면 알다시피 앞부분은 이론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주로 요약 부분, 세 번째 파트는 판례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법령이 나와 있고 마지막 파이널로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모의고사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실전 훈련해가지고 고득점을 받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교정학에서는 본 교재만 가지고도 무조건 만점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분 활용하면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여러분 인생을 설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거로 예상합니다. 자, 형법상 범죄인 제2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성악설적 입장, 그 다음에 성선설, 그 다음에 백지설이 있다. 이건 뭐냐면 사람이 말이죠.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니다. 뭡니까? 선하게 태어났다. 성선설적 입장이에요. 맹자적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거기다 맹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성악설적 입장도 있습니다. 성악설은 뭐냐면 사람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 악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 순자적 입장입니다. 순자. 순자는 성악설을 강조했어요. 맹자는 성선설이죠. 이렇게. 맹자와 순자는 이렇게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했던 분이고, 그 밖에 다른 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백지설을 강조하고 있죠. 백지설은 뭐냐면 사람이 악하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선하게 태어난 것도 아니다. 환경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주변 어떤 흐름에 따라서 사람이 교육에 따라서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이 바로 백지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절 형사정책상 범죄에 나오는데, 자, 우리가 배우는 것은 지금 교정학이죠. 교정학인데 갑자기 왜 형사정책이냐? 형사정책이 교정학보다는 학문적으로 형립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형사정책이 먼저 연구됐어요. 그리고서 19세기 넘어가면서 17, 18세기 넘어가면서 교도소도 중요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주로 미국의 교도소에서 개혁운동이 발생했던 겁니다. 형사정책은요 아주 오랜 그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은 롬브루조 이런 사람 나오죠. 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가로팔로 리스트. 자, 롬브루조 가로팔로 리스트는요 형사정책에서 테두와 같은 사람입니다. 가장 형사정책을 집대성했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인데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롬브루조가 나올 거예요. 두 번째가 리스트가 나올 겁니다. 리스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로팔로가 나올 거예요. 가로팔로. 자, 우리가 형사정책에서는요 사람 이름이 한 200명 나오는데 사람 이름을 외워야 됩니다. 형사정책에서는. 그러나 교정학에서는 사람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 이름을 외우지 말고 그 사람이 주장했던 내용을 물어봅니다. 어떤 내용을 주장했는가, 어떤 논리를 폈는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춰야지 사람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사람이 뭘 주장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롬브루조가 있어요. 롬브루조는 사람을 생내적 범죄인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강조했던 것이 바로 격세 유전설이에요.
이런 개념을 강조했다. 생내적 범죄는 뭐냐면 원래부터 범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사형을 시켜라 이런 얘기, 사형. 구제불능이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격세유전설은 뭐냐면 범죄 유전은 말이죠. 한 세대 건너뛰어서 다음 세대 또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범죄의 어떤 인자가 발현이 안 됐는데 나의 손자가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봤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범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유전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건너뛰고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롬브로조였습니다. 롬브로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생내적 범죄인론, 그 다음에 격세유전설을 반드시 숙지해야 됩니다. 그 밖에 롬브로조 같은 경우는 골상학을 또 강조했어요. 골상학. 형사정착학에서 좀 중요한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떤 뼈라든가 어떤 외부 형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두상이 큰다든지 아니면은 채모가 많다든지 아니면은 뼈쩍 말랐다든지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이 얼굴 형태가 뭐 각이 졌다든지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골상학적으로 봤을 때 범죄를 잘 저지른 형태가 있다 이렇게 본 사람이 바로 롬브로조였습니다. 그 사람은 말이죠. 정신병 범죄인, 격정 범죄인, 기회 범죄인, 관습 범죄인 이렇게 나눴다는 겁니다. 줄 한번 끄시기 바랍니다. 롬브로조는 이 범죄인론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꼭 숙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제 가로팔로가 나왔을 거예요. 가로팔로가 나왔는데 이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범죄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면 이 사람은요 자연범 꼭 알아두세요. 자연범, 그 다음에 법정범 이렇게 나왔습니다. 법정범. 자연범은 원래부터 범죄인 것이고 원래부터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 살인 같은 경우는 2000년 전에도 범죄였어요. 지금도 범죄고. 그죠? 그러나 이런 법정범 같은 경우는 행정범을 말하는데 주로 행정범이에요. 가령 조선시대, 우리 같은 경우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길에 가다가 무슨 노상 방뇨했다. 그럼 법에 위촉될까요? 안 되죠. 그러나 지금은 경범죄처벌법입니다. 즉 행정적으로 범죄를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행정적이라고 법 만드는 건 뭡니까? 법으로 만든 범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경우는 법정범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래서 가로팔로는 자연범, 법정범 이렇게 양분했던 대표적인 학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리스트, 폰 리스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말이죠 목적형 사상을 강조했다. 꼭 알아두세요. 목적형 사상 또는 목적형주의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purpose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목적형 그런 개념이 아니고 범죄자가 있으면은 그 범죄자가 지향하는 어떤 그 범죄자를 개선시킬 때 그 사람이 가장 합당적인 어떤 지향하는 바에 의해서 개선 교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바로 목적형주의예요. 그래서 목적형주의는 뭐냐면 전형법주의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과학적으로 말이죠. 과학적으로 모든 학문을 다 동원해서 그 범죄인이 왜 범죄를 저질렀는가 여기에 대해서 토탈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목적형주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거는 뭐 옛날에 칸트가 말했던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형사정책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 리스트는요 가장 강조했던 것이 바로 특별예방 범죄 대책을 강조했다. 범죄 예방 대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예방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 예방이 있습니다. 일반 예방 같은 건 뭡니까? 일반 예방은 초범 예방을 말한다. 그 다음에 특별 예방은 재범 예방을 말해요. 재범. 자, 이 정도 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교정학 흐름을 봤을 때, 시험 출제 경향을 봤을 때 조문에서 80%, 그 다음에 이론이 20%예요. 그러니까 이론 문제보다 판례, 뭡니까? 조문 문제가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비중이죠. 그만큼 형집행법과 관련된 그런 뭡니까? 조문이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아셰펜부르크, 엑스너 등이 있다. 이 정도 5명 정도만 사람 이름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교정학상 범죄 이론과 그 대책.
아무래도 어떤 policy가 중요하죠. 대책이 중요합니다. 정책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고전주의 이론에서는 뭘 강조했나 보겠습니다. 범죄 경제학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갑자기 왜 범죄 경제학일까요? 경제학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담 스미스죠. 바로 이 범죄도 말이죠. 어떤 수요와 공급 곡선처럼 수요 공급처럼 어떤 범죄가 조성됐을 때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조성되지 않았을 때는 범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바로 고전주의는 접근했다. 그리고 고전주의는요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범죄를 다뤘습니다. 공리주의니까 어떻습니까? 쾌락주의와 관련이 있죠.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자기가 쾌락을 느낀다고 본 거예요. 자, 그리고 현대 범죄학은 뭡니까? 쾌락주의보다는 어떤 환경과 관계가 있죠. 환경 결정론, 환경에 의해서 범죄가 발생되더라 이렇게 본 겁니다. 알아두시고. 자, 실증주의적 관점 보겠습니다. 최근이죠. 실증주의는 범죄인의 초점을 두고 결정론적 입장에서 접근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실증론이니까 뭐예요? 과학적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실증론은 과학적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증주의는 무조건 과학주의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실증주의에서는 결정론을 강조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과학적인 어떤 판단 아래 인과관계를 분석해 봤더니 어떤 범죄인이 범죄가 발생할 때 그 범죄는 이미 결정됐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인과적으로 봤을 때 필연관계다. 이렇게 본 것이 바로 실증주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증주의 범죄론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들도록 하는데 누구냐면요. 쉘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줄 한번 보세요. 쉘던은 어떻게 강조했느냐면 거기 보시면은 내배역 우회형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 생물 공부하시면은 뱃속을 내배역, 우배역, 중배역 이렇게 구별하는데 이 당시도 그렇게 구별했다는 겁니다. 내배역 우배역은 뭐냐면 내장 긴장형입니다. 비만형. 내배역 우배역은 살이 많이 찐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중배역 우회형입니다. 중배역 우회형은 살이 찌지 않았지만 투사형이 있습니다. 혈액형으로 말하면 O형 같은 경우 투사형, 그 다음에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역 우회형이 있습니다. 이건 세장형, 두뇌 긴장형인데 이것은 몸이 바짝 마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했던 사람이 바로 쉘던이었습니다. 또는 셀든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은 내배역, 우배역, 중배역, 외배역 이렇게 구별했던 사람이 바로 셀던이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내배역, 우배역, 중배역, 외배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죠. 외배역 이렇게 생물 시간이 된 것 같죠. 꼭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밖에 이탈리아 학파, 프랑스 학파, 독일 학파가 있다.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전파, 그 다음에 실증주의파였습니다. 그런데 고전파, 실증주의파보다 우리가 배우는 이 교정학은 전체적으로 미국의 범죄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의 역할이 컸죠. 미국은 200년 동안 세계의 범죄학을 이끌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은 말이죠. 범죄가 왜 발생했느냐 봤더니 사회 구조가 잘못돼서 발생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사회 구조 이론입니다. 줄 한번 거시고 사회 구조니까 뭐예요? 결국에는 환경이다 이렇게 본 거죠. 환경, environment죠. 환경이 잘못돼서 범죄가 발생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범죄가 발생했다. 틀린 말 아닌 것 같죠? 그러나 맞지도 않는 말 같죠? 자, 그 다음에 사회 해체론이 있습니다. 그 별표 5개 치세요. 의미가 중요합니다. 자, 사회 해체론은 비공식 통제가 약화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 줄 한번 보세요. 공식적 통제가 악화된 것이 아니라 비공식 통제가 약화됐다. 비공식 통제는 예를 들어서 시골에 어떤 농가가 있습니다. 시골에 어떤 마을이 있는데 여기서는 비행 청소년을 보면은 거기 사는 어르신들이 말이 혼내줬어요. 자네 그렇게 하면은 안 되네. 자네 춘부자, 자네 아버님을 생각하면은 자네 그렇게 하면 안 되네 하고서 비공식적으로 범죄를 통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점점 약화됐습니다.
지금 시골에 가면은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뭐 젊은 사람이 덤비죠.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사회 해체 이론이다. 자,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먹혀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사회는 필요 없다, 해체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것이 바로 사회 해체론입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버제스입니다. 버제스. 사람이 나오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나올 거예요. 동심원 이론은 여러분들 그 17, 18세, 19세기까지 미국의 중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5대5 연안에 있는 시카고였습니다. 시카고가 그 당시 5대5라고 그러죠. 뭐 슈피리오, 이리오 이렇게 해가지고 5개 호수, 커다란 호수가 있는데 여길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했던 거죠. 물론 동부에 있는 보스턴이라든가 뉴욕 이쪽도 발달했습니다만 주로 발달한 것이 그쪽이었어요. 산업혁명 같은 경우. 그러나 이런 것이 그때 발생했을 때 버제스라는 사람이 동심원으로 해서 이론을 발표했는데 어디에 가장 빈민가가 많고 어디에 바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판단했던 것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 아노미 이론, 별표 5개입니다. 중요합니다. 교정학에서도 말이죠, 형사정책적인 용어가 믹서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노미 이론입니다. 아노미 이론은 뭡니까? 무규범의 상태, 규범이 없는 상태에서 혼란된 상태가 바로 아노미다, 이렇게 본 것이 바로 아노미 이론입니다. 아노미 이론의 대표적인 사람이 머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머튼의 긴장 이론입니다. 줄 한번 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노미 이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혼란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규범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즉 무규범의 상태 아니냐, 이렇게 본 것이 아노미 이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위 문화이론이라고 있어요. 하위 문화이론. 이건 코헨입니다. 코헨. 사람 이름이 나오죠. 코헨은 말이죠, 비행적 하위 문화이론을 강조했습니다. 사실은 범죄는 말이죠, 상위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저지르는데 하필이면 하위에 있는 사람을 조사했다는 거죠. 여기서 좀 문제가 있는데, 표본 집단, 그 다음에 실험 집단 문제가 있는데, 어떻든 간에 코헨은 하위, 그러니까 비행적 하위 문화에 대해서 판단을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은 범죄와 과정, 어떤 프로세스의 과정에 프로세스에 중심을 두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 이건 미시적 결정론이라고 그래요. 미시 환경론이라고도 하고, 여기에는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학습이론. 학습이론은 뭐냐면 범죄가 뭐 학습된다든지 이런 거예요. 비행도 학습된다, 이런 이론이 학습이론이고, 그 다음에 통제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절제하고 통제함으로써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낙인이론이 있습니다. 낙인이론은 뭐냐면 1차 낙인, 2차 낙인이 있는데 한번 낙인 찍히면은 계속 범죄를 저지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낙인이론, 그 다음에 학습이론, 통제이론,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레크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레크레스를 한번 보시고, 이 사람은 견제이론, 그 다음에 봉쇄이론 해가지고 어떤 범죄 억제 요소를 강조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통제이론이 되겠죠. 봉쇄이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 억제, 내적 억제 이렇게 나누는 사람이 바로 레크레스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 교정학에서는 이 정도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